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져요, 솔직히. 인터넷에 유방암 이렇게 딱 컴퓨터로 치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힘들고, 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좀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당한 공부죠. 딱 필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저희들이 막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검사가 나온 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 선택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걸 따로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걸 너무 찾기 위해서 책도 보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공부만 하시고 너무 하지 말아 달라는 거. 제일 저희들이 먼저 보게 되면 조직검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항암 치료하고 호르몬 치료하고 표적 치료하고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어떤 경우는 유방을 제거하는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항암을 먼저 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이제 정해지는 거라. 이제 조직 검사가 나오기 전에도 영상, 사진만 보더라도 이거는 절제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뭐 이게 결정이 났는 건데 조직 검사가 나오면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호르몬 먹는 약하고 표적 치료는 요거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수용체가 있거나 호르몬에 관계되는 게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약을 좀 차단해야 되고 표적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있으면 해야 되고 이건 선택하기 쉬워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항암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게 고민이 좀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고 무슨 항암제가 좋을까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돼. 그것만 10년 넘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고민은 그쪽에다가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제 수술하고 유방 재건하신 분들 보면 회복하는데 팔 운동 다 할 때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팔을 들거나 이런 거 다 할 때까지. 그러나 항암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까 조직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방사선 치료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게 기간이 조금 이제 길어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5년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도 약간의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약을 한 10년까지 복용하자고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도 나름대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유방암은. 대신에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쓰면은 결과가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 암이 몇 기입니까라고 나오면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병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임파선 전이간 거 다르고 나이 다르고 여기 보면 이제 폐경 유무, 호르몬 수용체 유무, 표적 유무 다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라. 이걸 우리가 막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정보를 드릴 거고 하나 알아놔야 되는 거는 모든 암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좋은데 똑같지는 않아.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기가 3cm, 4cm인데 먹는 약만 치료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1cm, 1.5cm라 그래 놓고는 항암 치료하라 그러지, 호르몬 억제하는 약 쓰라 그러지, 1년간 주사 맞으라 그러지, 표적 치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왜 그럴까 하는데 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방암이지 각자 물어보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하는 걸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유방암이 있으면은 내 가족들이나 내 딸한테, 자식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이 되는가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중에 한 10명, 평균 10명 중에 1명 정도 검사해보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그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고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하면서 이제 그전부터는 있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이분이 보면 가족 중에 여성암이 많다는 거. 유방암, 난소암. 가족 중에 어머니 난소암, 이모 유방암, 외할머니 난소 이렇게 유방암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래드 피트하고 이렇게 자기가 낳은 딸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BRCA1,2라는 이제 BRCA1,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걸 검사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게 문제가 있어요. BRCA1이라는 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갈 때 50, 60, 그다음 70, 80 사는 동안에 유방암의 위험이 한 8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난소암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유방을 재건을 했어요. 다시 만들었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난소, 난관 쪽에도 예방적으로 절제를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결정하기까지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유전자 상담을 많이 하고 내가 앞으로 진단해가지고 변이가 있으면 뭘 하겠다는 계획을 딱 써서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냥 무작정 검사만 하고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막 불안해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정말 대책 없이 막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외국처럼 그렇게 유방암의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유전자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지금 나이가라든가 보험으로 해주거든요. 이 검사가 이제 나이가 젊거나 양쪽에 있거나 이러면 보험을 해준다면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반대편 유방을 예방적으로 미리 절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비용도 만만찮고 뭐 여러 가지 유방을 재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원래 있는 유방만큼의 그런 느낌이 잘 나지는 않아요. 모양은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입원해가 있는 동안에 혹시나 내 가족 중에 가족력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우리 담당 간호사도 있고 유전 상담해 주는 이주연 교수님도 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고 하시도록. 지금도 혹시 따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이게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유방암인데 엄마 걱정을 안 하고 지금 나중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유전자 상담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이게 만약에 유전자에 변형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30대, 35세부터가 적극적으로 유방에 대해서 검진을 하라고 권하는데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좀 더 일찍부터 검사를 하라 그래요. 20대부터가 자주 좀 검사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안타까운 거는 외국에는 유전자 검사가 있는 사람들은 MRI를 보험을 해준다든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사진, 초음파 말고 유전자에 변이 있는 사람은 이제 MRI를 한 번씩 찍어보면서 그래야지 조금 더 일찍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혜택이 없으니까 검사는 하고 이상은 있는데 더 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높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 유전자 검사하는데 뭐죠? 이런 물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외래나 언제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가족 중에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게 많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왜 아들도 가슴이 있는 거에서 혹시 접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주 드물지만 남자도 유방암이 있어요. 남자도 유방암이 아주 드물어요. 드물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데 딸만 문제가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가게에는 남자들도 한 번씩 좀 봐야 되는데 남자는 유방 조직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기 검진하고 이렇지 않아도 돼. 만져보면 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권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와서 이제 특효약을 좀 찾아요. 뭔가 가장 효과적인 거를 암에 대해서 좋은 약을 찾는데 약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은 운동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 가지고 유방암은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유방암의 예방이나 재발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여기 보시는 게 다 유방암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사이클, 마라톤, 트린 3종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배, 요트. 입원해 가는 동안 우리가 팔을 운동하라는 게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 하듯이 다 쓰세요. 다 쓰다가 혹시나 팔이 붓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재활의학과나 이렇게 인파 부정에 대해서 딱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는 거지 이 팔을 안 쓴다 그래가지고 안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임파선을 많이 안 드러내기 때문에
임파 부종이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너무 보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쓰라니까. 알겠죠? 여기에 보면 이분들 팔 운동 많이 하지.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해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최소한 일주일에 4시간 정도만 잡고 기준을 잡아서 뭐 더 해도 되지만 최소한 4시간 정도만 잡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50% 이상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유방의 재발하거나 어떤 뭐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50% 이상 뚝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을 써도 이만큼의 좋은 결과를 갖다 주는 게 잘 없어요. 물어볼게요. 운동 뭐 하시는 게 있는가 혹시? 여기까지는 뭐 했는도 없고 이제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입장이 운동 뭐 하시는? 저는 예전에 헬스를 약간 헬스. 했습니다. 또 운동 하시는? 저는 걷기 운동 많이 했어요. 걷기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약이 보약이 아니고 내가 운동이 약이에요. 여러분한테 제 1번이라. 왜 운동이 좋으냐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실험을 2가지를 보통 합니다. 어떤 개구리나 이런 데를 꽉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팔딱팔딱 뛰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운동을 많이 했는 근육에서 뽑아낸 물질을 가지고 암세포라든가 이런 걸 키워보면 성장이 조금 둔해져요. 억제가 돼요. 그래서 운동이 좋구나. 2번째는 쥐에다가 우리가 암을 키워놓을 수가 있어요. 한 5mm, 1cm까지 키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눠놔. 많이 운동하는 쥐하고 가만히 붙잡아 놓는 쥐하고 어디가 암이 잘 자라냐 그러면 붙잡아 놓고 꼼짝 못 하도록 만들어 놓는 애가 암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주면 일단 기본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만히 있고 좋은 약 찾고 몸은 편하고 안 좋아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걷기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보기를 하나 사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몸에 차고 쭉 다니다가 오늘 한 7,000보, 5,000보 걸었네. 한 10,000보 채워볼까? 또 나가세요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면 그게 막 올라갈 거라. 그럼 오늘 약 비싼 보약 먹었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제일 쉬운 거라. 하나 딱 사가지고 주머니에 딱 달고 그냥 쭉 다니세요. 자, 이 결과 알겠죠? 우리가 약을 권할 때는 뭔가 차이가 나야지 권하는데 이만큼 해주는 데가 잘 없어. 그래서 일단 1번이 운동이고 2번째는 이제 음식을 한번 볼게요. 너무 방송에 말이 많아. 음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거로 100%는 안 된다. 그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좀 하는 게 맞아. 그래서 큰 걸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유방암 환자들한테 특히 유용한 게 뭔가? 이거 야채 과일이에요. 책으로 하나씩 막 쓸 수 있어. 유방암하고 음식에 대해서. 근데 그거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식단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만 생각하면 내가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어떤 데는 빨간색, 노란색 5가지 색깔을 골고루 하루에 뭐 막 이렇게 뭐 녹황색 채소부터 하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야채 과일이라. 이걸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고기는 안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돼요. 우리는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기도 드셔야 돼. 다만 이제 음식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좀 줄이자는 거. 예를 들어서 삼겹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해가지고 고기 드셔도 되고, 그 다음 닭이나 오리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기름기 쭉 빼고 백숙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소고기도 보면 이렇게 태운 음식, 치킨이나 바베큐처럼 태운 것보다는 우리 전통 음식, 불고기나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항암을 해야 되는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저는 식물성만, 채식만 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알겠죠?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음식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콩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좀 들어갑니다. 콩 종류 음식이 들어가고, 오렌지, 뭐 브로콜리, 녹차, 토마토. 우리 칠면조 잘 안 먹지, 뭐. 그냥 뭐 닭 이렇게 먹어도 되고. 연어도 잘 안 먹는 경우도 많은데, 등푸른 생선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 10가지만 좀 찾아내자 그러면은 아몬드, 견과류 이제 콩 들어가고, 브로콜리. 외국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잘 안 먹어요. 근데. 녹차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권하고 싶으면 비싼 거에 대해서는 기름 튀기거나 이런 거 할 때 올리브유가 좀 좋더라 하는 거. 그래서 약간 비싸지면 이렇게 하고.
시금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마씨 외국에서 한때 이 유방암에 좋다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외국에는 이걸 먹어도 돼요. 빵가루에도 넣어도 되고 파스타 할 때 되고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별로 맛이 잘 없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른들은 꼭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거보다는 좀 더 많아요. 음식이 종류가. 암 예방학회에서 만들어내는 거라 많죠. 공부할 때 이렇게 다 배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위암을 억제하는 고추, 뭐 암을 이기는 효과 청국장, 유방암, 콩 이래 외우지 말고 다 야채, 나물, 과일에 들어가요. 그 중에 물고기 생선 중에 좋다 하면 등푸른 생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미역김, 다시마 계속 먹을 수는 없어. 가끔 먹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권하는 것 중에서 하나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삼, 홍삼에 면역을 좋게 하거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유방암에는 꼭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역을 좋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또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인삼, 홍삼은 우리가 꼭 권하지는 않는다. 또 드시고 싶은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분들 선택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꼭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알겠죠? 야채, 과일 많이. 그럼 이 두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장 좋은 10년, 15년을 봤을 때 제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이 나와요. 요 그룹이에요. 파란색 그룹. 운동 열심히 하고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딱 두 가지. 운동하고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유방암 예방이나 치료할 때는 금주예요. 술은 좀 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먹다 보면 유방암 위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2배씩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술은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죠? 안 하는 게 좋은데 외국에 가면 이게 이제 미국 마트에 보면은 이 술들을 쫙 정리해 놓고 이 술에 뒷면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지나친 음주는 여성의 암을 뭐 건강을 해롭게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그 중에 유방암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이제 술로 그람수를 적어놨어요. 여기다 보면 6g 이상, 뭐 12g 이상 이러면 뭐 몸이 뚱뚱하고 술을 자주 마시면 암 위험이 30%, 40% 올라간다 이렇게 막 올라간다면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가끔 내가 정말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와인 한 잔이나 소주 한 잔 먹었다 해서 그게 암에 해롭지는 않아. 차라리 그런 데 가가지고는 나 치료해가지고 다 괜찮아 하면서 한 잔 원샷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먹으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고 생활 습관 바꾸고 하는 것 중에서 어디 가가지고도 꿀리거나 내가 뭔가 좀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세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이에요. 운동,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데다가 체중 조절. 혹시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재발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결과가 그런 결과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살을 빼가지고 다이어트 하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이제 약간 비만하는 환자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조금 파란색보다는 올라가잖아, 그지? 재발률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결과에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비록 체중은 나가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하루에 야채 과일 많이 먹으면 결과에 큰 차이는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은 와서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고 내가 5kg, 10kg 빼가 오겠다 그러는데 안 권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권해요. 체중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약간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정 안 되게 끄들랑 그래도 운동하고 야채 과일 먹으면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운동, 야채 과일, 체중 조절.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해야 될 문제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언제 복귀합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일상생활. 퇴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장을 딱 입고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땐 간에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해도 됩니다. 하시던 일 다 해도 돼요. 안 하고 조심한다고 안 돼요.
환자분들 요즘 보면 이제 돈이 좀 있고 보험에 나오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막 이렇게 많이 장기 입원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6개월, 뭐 1년 이렇게 막 입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가장 권하는 거는 원래 있는 원칙 자기의 장소로 빨리 복귀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암을 잊고 빨리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하는 거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사회에 빨리 복귀하는 사람들 결과가 좋은데 그 중에도 좋은 게 있더란 말이지, 그지? 두 가지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이왕이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요가라든가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 효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에 좋은 게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게 있어요. 요가나 이런 경우는 명상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칭하고 이완 명상이니까 좋은데 우리 암 쪽으로는 몸을 좀 더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운동량이 많을수록 헬스하거나 뭐 운동량이 많을수록 건강에 좀 더 좋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이 좀 남거들랑 요가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걷고 뭐 이런 게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일하는 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암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여 주라는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낫지. 예를 들어서 내가 편하게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휴직을 낼 수 있는 사람, 그건 좋지. 근데 생활을 필요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세요. 일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정말 힘들 때 약간 이렇게 빨리 나오거나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암을 하면 보통 3주마다 또 이렇게 스케줄 들어가면은 처음에 약간 몸이 힘들다가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힘들 때 좀 쉬어주는 일찍 좀 쉬거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몸이 회복을 하는데 일은 해야 되겠지, 쉬어야 되겠지, 일은 몸 빠져나오지. 그럼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몸은 힘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 기간에 몸을 좀 쉬어줘야 되거든, 우리는. 일하세요. 일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왜 이제 우리가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게 좋으냐. 자,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몇백 명씩을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결과가 일단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요. 내 남편, 내 자식들 제일 화목하게 가는 분들이 결과가 좋더라.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이 낫더라 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들. 친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편하고 할 때 이야기하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결과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들만 모여 있는 곳에 자꾸 있다 보면 내가 암이라는 거를 자꾸 기억하게 돼.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나보고 암이 환자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하시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다가 어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긴장 호르몬이 쫙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지. 병원에 오면은 긴장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라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다른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병원에 자꾸만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긴장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요게 나중에 불안하고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다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벌써 이런 분 계시지 싶은데. 근데 이거는 정상이라 사실은. 그죠?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하고 긴장 상태가 자꾸 되고 이러면 잠도 잘 못 자죠. 잠 못 자면은 우리가 수면 호르몬 나오는 또 이제 멜라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불규칙해지고 또 암하고 또 연관이 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잘 먹고 잘 자고 휴식하고 일하고 뭐 이게 가장 좋은 과정인데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는 또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는 다른 암 환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유방암 환자는. 1년에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가볍게 하면 30에서 40%가 우울증이 옵니다. 1년 안에. 왜 올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내가 수술했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나. 유방을 수술했거나 절제했거나 이거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매일 봐야 돼. 두 번째는 항암을 하고 나면 머리 빠지고 탈모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고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쓰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갱년기 폐경 증상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한 1년쯤 되면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외래에 보면은 스트레스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우울증 클리닉도 있고 있어요. 힘들면 와서 약도 먹으면서라도 그걸 이겨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각자는 뭔가 방법이 있어. 자기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요 방법대로 본인 방법대로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빨리 이렇게 떨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에 보면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해주는 데는 잘 없어요. 다 무서운 이야기만 나와요. 재발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여러분들이 무섭게 해야 돈을 버는 분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게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내가 암이라는 걸 잊고 살 때 이게 떨어져요. 어떨 때 잊어버리냐 생각하면 바쁠 때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암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집안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디에 요양소에 가가지고 누가 해주는 밥 먹고 누가 들리는 이야기 듣다 보면 계속 나는 암 환자야. 암에 좋은 음식 찾아야 되고 암에 좋은 곳 뭐 이쪽에 가면 뭐 먹더라 하면 찾아라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안 떨어져요. 누가 암이라는 걸 잊고 열심히 바쁘게 사는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내 위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잊어.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유방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치료 받아야 이러면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좀 돕거나 일을 하면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봉사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에는 보면 이제 팔공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요양시설도 많고 이래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요양병원 입원하는 게 아니라 내보다 좀 더 어려운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도와주다 보면 그걸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는 항암을 쓰거나 호르몬 억제하는 거나 효과가 있다는 약을 쓸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할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밖에 나가면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아요. 암에 좋다는 약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면은 내 몸은 좋게 하는데 암도 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음식으로 복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음식으로. 그러면 음식으로 복용하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 면역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암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약을 쓰다 보면은 두 개 다를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약을 별로 안 써요, 우리는. 그거 하나 꼭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와서 계속 자꾸 물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50만 원에 샀는데 먹어도 됩니까? 샀는 걸 제가 또 먹지 마라 그래도 또 곤란하고. 처음부터 안 사고 물었으면 제가 사지 마라 그럴 텐데 사고 와가지고 꼭 물어요. 그래서 답하게 그런데 저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 한번 좀 우리 몸을 약간 힘들게 해주는 게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편하게 놔두면은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몸을 약간 힘들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운동하라는 이야기해요. 왜 운동하고 야채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아무 문제 없이. 몸을 약간 힘들게 하는 것이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면 여러분 몸의 면역이 튼튼해져요. 첫째.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요즘 보면 왜 간헐적 단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저는 암 환자한테는 그렇게 꼭 권하고 싶지 않아요. 골고루 다 잡숴가지고 영양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그거는 권하고 싶진 않은데 운동하시는 거 간헐적으로 가끔 조금 힘든 운동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러고 정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게 가는 거 별로 안 권해요. 정신도 뭔가 스트레스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긴장을 하고 이걸 대처하고 이겨내는 게 몸에서 자꾸 생겨나지. 가족들하고 싸워도 됩니다. 싸워도 됩니다. 예전에는 애가 시험처가 와가지고 뭐 30점 맞았다 하면 막 회초리 들고 때리겠지만 지금은 그래 30점은 30점인데 건강하게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주면 되고 남편이 술 먹고 왔으면 옛날에 막 부부싸움 막 했겠지만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넘어가고 스트레스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빠져 살지는 말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도 닦는다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매년 있는 안 좋아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싸우고 다투고 가끔은 화내고 뭐 짜증내고 몸도 좀 피곤하고 이런 거 그 안에서 살아야지 제일 결과가 좋아. 제가 꼭 뭐 도 닦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그건 아니고 결과가 제일 좋은 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바깥에서 안 보이는 거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밝게 웃고 하는 게 좀 좋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웃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걸 웃음 치료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치료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쓰고 그냥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몸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냐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가 면역을 항상 이야기할 때 약국이나 다른 데서 살 때 보면 이제 면역세포 이야기하고 자연살 세포 이야기하고 뭐 인터페론 이야기 많이 한다고 굉장히 비싼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인터페론이 막 나와요. 저절로 막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느냐 그러면 굉장히 웃고 1시간 동안 웃고 난 다음에 피를 뽑아보면 면역세포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외래에도 예전에는 1시간 동안 막 비디오를 막 틀어주고 이랬어요. 비디오로 웃는 거라든가 이런 거 막 틀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 뽑고 이렇게 검사해보면 올라간다는 거 알겠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배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 웃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 물질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포가 바뀌어요. 키 큰 세포가 납작하게 될 수도 있고 납작한 세포가 키 크게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세포를 보면 얘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는 거미줄처럼 뭐 막 쳐놓은 게 있어요. 이름은 비슷한데 일하는 능력은 달라요. 요거는 단핵구고 얘는 대식세포라.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요쪽을 봐요. 요렇게 됐을 때 암세포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마리가 요 대식세포 한 마리가 암세포를 3마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각자의 능력이 20마리 잡을 수도 있고 30마리 잡을 수도 있겠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얘는 팔이 없어. 잠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못 잡아요. 내가 요렇게 만들어 놔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밖에서 면역물질을 먹어도 되겠지만 금방 깨져요.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원래 있어요. 내 몸에. 잠시 분비가 안 되지만 내가 많이 웃고 건강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면역이에요. 부작용 없는 면역이라. 인상이 계속 찌그러져 있으면 점점점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잠재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깨워야 돼. 팔을 쫙 펼쳐야지 잡지. 요러는데 가장 쉬운 게 웃음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 보이는 요게 하나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3가지 이야기 해줬는데 운동, 음식하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 들어가는데 마음가짐이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짜증낼 사람도 있고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낸다 하는 사람 혹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표정에서 몇 명은 좀 보입니다만은 표정에서 몇 명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몸을 한 달 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상하다.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건강하다 그랬는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침대 갈거나 이렇게 방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운동량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더란 말이지. 그게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에 몸을 움직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 그룹을 반텀도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한쪽 그룹은 그냥 그대로 일하시라 그러고 한쪽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방을 10개를 청소하면 침대포 갈고 바닥 청소할 때마다 10칼로리 소비, 몇 칼로리 소비 다 해가지고 하루에 방을 10개를 청소하면 헬스장에서 한 2시간 건강하게 운동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한쪽은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한 달 안에 4주 딱 지나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냥 가만히 놔둔 그룹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좀 별로 안 좋겠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지저분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 근데 한쪽 그룹은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땀 쫙 빼고 내가 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요 빨간 그룹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 그러면 이상하더라. 4주 지났는데 건강한 걸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 좋아지더라.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생각만 바꿨는데 일하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딱 4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운동은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찔리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지만 즐겁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짜증내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래 하면은 운동하는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헬스를 하더라도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헬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 자, 봅시다. 암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때 암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 놨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울고 입맛 없고 짜증나고 뭐 다투고 우울하고 지금 현재 기분이. 그다음 내가 원망스럽고 빨리 할 걸 막 이런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일어난 걸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두 달 동안에는 이거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퇴원 애가 한 달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전에는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엄마 걱정해주고 뭐 아내 걱정해주고 막 이러더니만 한 달 좀 지나니까 똑같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애는 애대로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고 뭐 나는 혼자 남아있고 문제는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제라. 그때부터 이제 오만 생각이 나옵니다. 괜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내가 지금 어떨까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긴장하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빨리 나가야 돼. 어떤 뭔가 좋은 쪽으로 나가야 돼. 운동하든 뭐 어디 하든 간에. 그렇지 않고는 혼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불안해지고 막 이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암이 걸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돌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연구를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2번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 나이가 한 70 넘으신 분들 중에 초기에 진단된 분 중에서 항암 안 하고 호르몬 억제하는 약만 먹었는데 부분적으로 수술하고 방사선을 할까 말까 요거 이제 질문을 처음에 던졌어요. 방사선 치료를 할까 말까. 저는 가능하면 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째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란 말이에요. 방사선 치료했는 분에서는 뭐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재발을 했고 방사선 치료 안 한 분들 100명에 서너 명 뭐 별 차이가 없네. 안 해도 되겠다라고 5년 만에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10년, 15년 동안을 봤어요. 자, 70세부터 봤으니까 90세까지 봤다고 치면 그 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병이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15년을 봤더니 두 개의 그룹이 차이가 쫙 나기 시작해요.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그 재발률이 확 떨어져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서 8, 9명 이렇게 막 10명 중에 한 명이지 많게 잡으면 재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은 초기에 그래 하더라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꿉니다. 이제 결론을 바꿔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때 재발이 됐다 그래가지고 국소 재발됐다고 내가 살고 죽는 데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다. 또 뛰고 또 수술하고 치료하면 돼. 알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방사선이 도움이 되겠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할 겁니다. 방사선 치료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10년, 15년 동안을 지켜봤더니 하나의 작은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추적 검사를 하던 유방암 환자들이 일반 다른 유방암이 아닌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답변을 안 해놨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70세부터 90세까지 내가 몇백 명을 쭉 봤더니 내가 보던 사람들이 다른 보다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더라. 글쎄,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왜 더 오래 살았을까? 관리. 답이 좀 나오네. 관리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하나 찾아내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혹시 있어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단받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하고 나중에 6개월, 1년 동안 아까 뭔가 조금 생각만 바꿨는데 4주 만에 몸이 바뀐 것처럼 긴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두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씩 관리하고 바꿔나가다 보면 저희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지겹도록 6개월마다, 1년마다 검사할 거예요. 다른 게 찾아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검사하고 여러분들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은 또 나을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적인 결과가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걸 우리가 방송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는 못해. 방송에 가서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딴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믿겠노. 그래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거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예.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제일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 두발 문제거든요. 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는 탈모하고 이런 거하고 거의 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나이가 70이 넘어가신 분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는 열에 한두 명만 유방을 부분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유방을 절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열에 한 6명 이상은 부분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지? 가능하면 방사선 치료를 권할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탈모가 옵니다. 항암은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3가지. 항암 치료는 암 세포만 공격을 못 해요. 표적 주사 있잖아. 그지? 아까 헐투라는 1년간 주사 맞는 표적 치료는 그것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하고 이런 거 안 되는데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이 빨리 자라거든.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는 놈한테 가서 딱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3가지가 영향을 받아. 첫째, 머리 빨리 자라죠. 그죠? 탈모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백혈구하고 적혈구 같은 혈액세포들 빨리 자랍니다. 얘들도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하나가 위장세포들. 내가 오늘 술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가 내일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아시죠?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좋아져. 그런 것처럼 요 3가지는 빨리 자라는 장기이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영향을 받아. 그 중에 탈모거든요. 그 중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있어요. 옛날 저희부터 오랫동안 써오던 CMF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항암을 좀 써보니까 탈모가 완전히 오는 게 아니고 부분 탈모가 옵니다. 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좀 빠졌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기고 임파선에 꼭 전이가 안 가면서 약간의 좀 삼중음성 이런 경우 중에서 나는 탈모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그런 항암을 또 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지는 하되 조금은 빠졌지만 완전히는 안 되거든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종양내과에도 2분 또 계시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상담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암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시는 게 맞지. 유방암이 오래 살고 결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약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남자한테 생기는 암보다 유방암에는 정말 좋은 비싼 약들이 다 보험에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한 1000명 정도에 대해서 5년 동안을 쭉 이렇게 해보면 지금까지 생존율이 거의 한 97%, 98% 정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걱정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도 보면 괜찮네, 치료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일부러 하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관리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몸을 암이 좋아하도록 할 수도 있어. 지금 암에 대해서 막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암이 좋아하는 몸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내 몸을 암이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짜증내고 화내고 운동 안 하고 뭐 야채 과일보다는 육식 좋아하고 뭐 몸은 점점 살은 찌고 암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라기 좋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암이 싫어하도록 뭔가를 좀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야채 과일 식사 좀 많이 하면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이거는 좀 사진을 제가 도용한 거지만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 어쨌든 유지하라는 거예요. 몸을 유지하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환경을 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제가 정리했는 요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하루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보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요렇게 한번 챙겨봐요. 내가 오늘 운동 좀 했나라고 좀 생각해요. 내가 오늘 식사 중에서 야채 과일을 좀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거 짜증내는 말보다는 이왕이면 고맙다든가 감사한다든가 이런 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가 또 점검해봐요. 그러고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불면증이 왜 오냐 그러면 불안한 건. 여러분 자꾸 나쁜 것만 상상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생각을 조금 바꿔서 지금 내가 수술했고 이제 뭐 약 먹고 있고 팔다리 다 건강하고 뭐 이러거든. 조금은 이미지를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긍정적으로 좀 바꿔야 돼. 아까 좀 많이 웃으라 그랬잖아. 웃을 일이 없다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웃어도 우리 몸은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거하고 억지로 웃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 약간 바보스럽지만. 그래서 웃음 치료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꾸 웃기는 거라. 그거 하나 좀 기억하세요. 이왕이면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프로 보는 게 낫지. 뭐 사랑과 전쟁, 저 주인공이 바람을 피울까 말까 이런 것보다는 웃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울증을 좀 하는 것 중에 내가 너무 일이 미뤄지고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딱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 아, 그럼 내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구나. 나에 대한 선물을 좀 줘야 돼.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가야 돼.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봉사가 도움이 되고. 자, 종교 이야기 하나만 좀 할게요. 아까는 몸을 이야기하는 걸 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를 뽑아내려 그러면 필요해.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건강하게 종교 생활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 하나. 종교가 없는 분들은 명상이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명상은 뭐든지 갖다 붙이면 명상이에요. 걷기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셔도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치료하는 것도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것도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정신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거는 항상 이렇게 요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될 때쯤 돼가지고 한번 체크해보고 안 되거들랑 여러분들은 자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이 치료 5년 10년 걸린다 그랬죠. 5년 10년 동안에 배를 끌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에요. 분명하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는 키 잡아주는 사람이고 방향만 좀 제시해주는 사람이고 끌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파도를 맞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저 사람은 이거 먹으라 그러는데 저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 왜 안 하고 그러니까 선장이 여러분이라.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잘 끌고 가면은 결과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